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금요일입니다. 주말에 설렘이 있는 금요일이라서 한 주 동안 내가 미루고 못했던 일 금요일엔 좀 해봐야지. 네.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 금요일 행복한 아침에서는 건강 리모델링 준비해뒀는데요. 오늘은 여름철 더욱 주의해야 하는 뇌졸중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럼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바로 시작합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8일 전과 닮은 비극입니다. 네, 8일 전과 닮은 비극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 2일 오후 10시 58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8살, 6살 자매가 화마에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24일에 부산 진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10살, 7살 자매가 숨진 지 불과 8일 만에 또 발생한 건데요. 이 화재로 같은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고 불은 약 3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집 내부는 대부분 불에 타서 2,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총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두 화재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먼저 그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데 제일 중요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진구는 아파트가 1994년에 지어졌고요. 기장군 아파트는 2007년에 준공됐는데 그 당시 스프링클러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화재 사고가 반복되면서 이번처럼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두 사고의 화재 원인도 유사합니다. 부산 기장군 사고의 경우에는 그 화재 발화부가 거실의 스탠드 에어컨 주변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에어컨과 연결된 멀티탭 전선이 발화원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부산 진구 같은 경우도 발화원이 거실 멀티탭으로 역시 추정됐습니다. 네, 또 있는데 두 화재 사건 모두가 부모가 야간에 외출했을 때 아이들만 집에 있을 때 불이 났어요. 네. 진짜 좀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그 부산 진구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에는 당시 부모가 새벽일을 나가서 자매만 집에 있다가 화를 당해서 더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주택일수록 아동만 남겨질 경우를 대비해서 알림형 화재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화재 발생 시 아동 대피 매뉴얼을 제작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의 명복을 빌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주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 설자리 잃은 국민 자격증입니다. 네, 뭐 한때 국민 자격증으로 불리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끈 공인중개사가 이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인해서 그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이 사무실을 유지 중인 공인중개사가 4년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사무실을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는 작년 대비 2.6% 줄어들었는데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던 2023년 2월에 11만 7,900여 명 나타낸 후에 2년 3개월째 매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약 55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평균 개업 공인중개사는 약 11만 명이에요. 자격증 보유자 5명 중에 1명만이 현업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그냥 따놓고 내가 꼭 중개사를 운영할 건 아니지만 따놓고 공부해본다 이런 분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요. 휴폐업의 경우에는 올해 1월 제외하고는 2월부터 5월까지 매월 1,000명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지만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장롱 면허가 되는 건데
현실이 이렇다 보면은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하는 네. 그 숫자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실제로 인기가 떨어지면서 응시자 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가 2017년에 약 2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2021년에는 약 27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때부터 점점 줄어들더니 2024년에 약 15만 명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다가 내수 부진, 고금리 기조,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사실 그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어떤 불황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이게 부동산 시장도 좀 더 먹고 살만해야 집도 더 알아보고 하는 거라서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그 작년 말에 불법 개헌부터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쳤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627 대출 규제까지 나오게 되면서 공인중개업계에 침체된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업계 이쪽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더라고요. 잘 되는 데는 또 엄청 돼서 그 뭐 기업식으로 운영을 하고 네. 안 되는 또 정말 한 건 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 이제는 교실에서만입니다. 네, 어떤 걸 교실에서만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이제는 교실에서만 할 수 있는 거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 해보셨죠? 저는 해봤죠. 네. 저희 땐 그런 거 없었어요. 이게 암기 위주로 하도 이제 막 지필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1999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지난 2일에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외부 개입이 또 많아지게 되고 과제형 수행평가, 또 암기식 수행평가 이런 것들은 너무 힘들어져서 운영되지 않도록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렇게 개편에 나선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이 힘들어해서 그러나요? 사실 이게 말이 수행평가지 요거 엄마 평가라는 아. 말 진짜 많이 저도 그 얘기 했거든요. 들었어요. 네. 그림 그려와라 네. 뭐 하라 하면은 옆에서 엄마가 붙들고 그거 네.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런 데다가 수행평가가 어쩌다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고 너무 자주 하고 또 시험에 임박했는데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직 이거 못했어 이렇게 하다가 학부모님들까지 매달리고 하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는요. 수행평가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사교육 학원들도 등장을 이게 뭡니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교육을 좀 줄여보자고 도입한 게 수행평가였는데 그걸 위한 사교육이 또 나온 거잖아요. 최근에 국회 전자청원에는 고등학생이 영작, 보고서 작성, 문학작품 비평, 국악 연주, 저글링까지 이걸 한꺼번에 50여 개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수행평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걸 학생이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쵸. 정말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엄마 평가 아니면 학원 평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하면서 수능 공부하고 또 내신에 애들 죽습니다 정말. 그 수행 평가를 교실 안에서 한다.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정말 간절히 해결되면 좋겠지만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침이 그 전에 5년 전에도 수행평가는 안에서만 한다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또 교실 안에서만 수행평가를 한다고 하면 미리 준비해가는 학생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 그 문학작품 비평도 한다 이랬는데 이거 비평하려면 또 그 2-3시간 넘는 또 작품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 기간에. 이런 것도 부담이 되는 건데 미리 또 준비를 해가려면 그 미리 보고 여기에 어떤 코멘트를 달면 좋겠다. 이런 거를 또 학원에서 배워올 수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해야 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만 교육부는 각 중고등학교가 과목별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 수행평가 운영 방식이 담긴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할 방침이고요. 다음 달까지 시도 교육청별로 수행평가 담당 교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운영 지침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말자. 이게 원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성을 높이고 본래의 취지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문학 작품을 비평하고 좋죠, 아름답죠. 그런 거 하면 좋습니다. 안 되잖아, 현실이. 그렇죠. 그럼 이게 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분들이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는 이런 거 하잖아요. 네. 토론하고 네. 비평하고. 근데 우리 멋있죠. 네. 우리나라 딱 갖다 놓으면 멋있는데 현실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공부 좀 하세요. 자, 여기까지. 예. 네, 하나 더 있죠. 네, 모닝픽 다음 건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119원의 기적입니다. 119원의 기적. 이게 뭔가 119 소방대원들이 만든 기적인 것 같은데 맞나요? 눈치 정말 빠르시네요. 불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소방대원들이 재난 현장 밖에서도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소방관들이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를 화마에 집을 잃은 A 어르신에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데 썼는데요.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 2019년부터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천 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과 시민이 참여해서 매일 119원씩 모금하는 캠페인입니다.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A 어르신에게 주택복구 비용 3,400만 원, 그리고 긴급 생계비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3,600만 원을 지원했고요. A 어르신은 피해 복구를 완료한 새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A 어르신의 여동생은 화재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방관들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면서 정말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훈훈한 소식인데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 이건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네, 이게 2019년에요. 인천 소방본부의 서영재 소방경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주택 화재로 한 집안의 가장이 숨지는 사고를 목격했고요. 남은 가족과 같은 피해자들 도울 방법을 찾다가 매일 119원씩 모아보자 하는 의견을 낸 건데요. 처음에는 뜻이 맞는 동료 직원들이 동참했고 인천소방본부가 본격적인 캠페인으로 확대하면서 지금은 2,400명 정도나 되는 소속 소방관 대부분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감동해서 같이 참여하고 지역 내 기업들도 힘을 합쳐서 기부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혼자서 매일 119원 모은다 생각하면 아득할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정도 되는 금액이 한 3,700원 정도 모일 수 있는데 4,500명이 이렇게 모으니까 6년간 하니까 정말 큰 돈이 된 겁니다. 인천 소방본부가 지난 5월까지 모금한 금액은 13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그중에 5억 3천만 원은 100여 회에 걸쳐서 122가구에 긴급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인천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저는 아까 수행 평가에 네. 이렇게 그 서영재 소방경이 이뤄낸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 이런 거 영상을 딱 찍어가지고 각급 학교에 한 30-40분씩 딱 보게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한번 써서 내면 그걸로 수행 평가 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교실로 지금 가셔야 되고.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고 따뜻합니까? 이런 거 우리 학생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무더운 날씨에 비라도 내렸으면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마음과는 다르게 제주와 남부의 장마는 종료가 선언됐습니다.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 이른 장마 종료입니다. 장마의 영향권을 벗어난 남부와 달리 북한에 위치한 정체전선 때문에 중부는 아직까지 변동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온열 질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만큼 잦은 수분 섭취해 주시고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만 흐린 가운데 수도권은 5mm로 약한 이슬비가 내리겠고요. 강원은 5에서 20mm 정도로 양이 적어서 더위 해소는 어렵겠습니다. 한낮이 다가오는 게 무서울 정도로 계속 무덥습니다.
서울이 31도, 강릉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 모레에는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약한 이슬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 챙기는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네, 가장 먼저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양기영 수학인외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요즘 덥습니다. 낮에는 엄청 덥고 네. 저녁 때는 덥고 습습니다.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나만의 방법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일단은 좀 제철 과일을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진짜 얼마 전에 수박을 한 통 사가지고 냉장고에 착 시원하게 한 다음에 얘를 칼을 살짝만 넣었는데 쩍 하고 갈라졌어요. 오, 잘 샀네. 그 원래는 좀 이렇게 옛날에는 여성이 먹을 만큼 요렇게 먹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어릴 때 먹던 식으로 이렇게 들고 그렇게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죠. 와, 옷은 좀 젖었는데 너무 시원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말만 이게 저의 들어도 건강이에요. 시원하다. 네.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겨내세요? 어떻게 이겨내세요? 확실히 진짜 여름이 되니까 땀도 많이 나고 좀 지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수분 보충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어서 물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마시고 저도 제철 과일 되게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 좀 많이 먹다 보면 살이 또 찔 수밖에 없거든요. 혈당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종합 영양제로 비타민과 무기질을 챙기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내가 뭐가 돼? 아니 과일도 적당히 이거 했던 먹고 저는 온수 샤워를 합니다. 왜요? 더운데? 시원한 물로 먼저 샤워를 해서 체온을 좀 낮추고요. 샤워 맨 마지막에 따뜻한 물로 이 모공을 좀 넓혀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밖에 나오면 굉장히 시원해요. 예. 어머머머.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민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수분 공급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하루에 한 6, 7번 평소보다 좀 더 물을 좀 마시고 무엇보다 또 이게 여름에 좀 해가 일찍 뜨잖아요. 네. 새벽에 자꾸 일찍 깨기도 하고 또 열대야 있으면 조금 이렇게 잠도 좀 약간 설치고 이러니까 뭐 멜라토닌 같은 거 복용하면서 좀 수면 건강 좀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꿀팁들보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꿀팁은 뭔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듣는 것만으로 건강해지는 것 같고. 저도 건강하고 똑똑하게 여름나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알아볼 건강 주제가요. 여름철 특히 주의해야 하는 뇌졸중인데요. 사실 뭐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많은데 이게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뇌졸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에 혈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언어마비나 편측마비, 또 사지마비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모두 뭉뚱그려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뇌혈관이 터져버리는 뇌출혈도 있고요. 뇌혈관이 막혀버리는 뇌경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을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부르고요. 뇌경색은 이제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모두 다 뇌졸중이라고 하고 요즘과 같은 이제 여름철에는 뇌경색의 발생 비율이 좀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뇌경색의 비율이 약 85%나 차지가 되고요. 또 뇌출혈은 이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부분 뇌졸중은 겨울에 추우니까 막 이렇게 따뜻한 데 있다가 갑자기 추우면 이러면서 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여름은 그냥 밖에 나가도 뭐 덥고 이러니까 뭔가 이런 순간이 없어서 뇌졸중 별로 안 걸릴 것 같은데 여름에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의아하신 분들 많이 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좀 날씨가 추울 때, 그러니까 뭐 1, 2월이라든지 아니면 11월, 12월 이럴 때 우리 뇌졸중 앓으셨던 환자분들을 보면 한 7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지금 시기, 더운 시기, 7월에서 한 10월 이 시기, 여름이라고 하는 시기에 오히려 2만여 명이 더 많은 80여만 명.
예, 뇌졸중 새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이렇게 뇌졸중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여름철 하면 굉장히 무덥잖아요. 덥다 보면 이 더운 날씨는 우리의 혈액과 혈관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일단 더운 날씨는 체온이 상승하면서 혈관이 확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경이 넓어지게 되면 흐름 자체,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겠죠. 이게 뭐 정상인들에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혈관이 좀 좁아져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뇌로 공급되는 혈액의 흐름 자체가 느려지면서 순환에 장애가 좀 올 수 있고요. 특히 혈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자, 이게 우리 정상적인 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짠, 잘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네네. 맑으니까. 그래서 사실 더운 날씨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혈관이 늘어났어도 이 정도의 혈액의 흐름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네. 문제는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탈수가 왔다거나 또는 나의 기저질환 때문에 끈적해져 있으면 어. 어머. 아, 그런 그러네. 느낌으로. 흐름이 너무 느려지죠. 느려요. 네. 자, 이러면 혈액 자체 속도가 느려지는데 이렇게 느리게 간다? 이 안에 있는 끈적끈적한 노폐물이 다른 혈관 벽에 침착될 확률도 너무 높고요. 이 안에서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을 막을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혈전이나 혈관벽이 좁아지는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뇌혈관을 막으면서 생기는 뇌경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보면은 밖에는 너무 덥고 또 실내 들어오면 또 굉장히 시원하고 네, 어떨 때는 약간 맞아요. 추울 때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좀 심하게 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 중에 하나인 이 교감신경계가 지나치게 이제 항진이 돼가지고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뇌졸중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철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이 뇌졸중의 위험성이 2.1% 증가한다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네, 여름철 특히 주의해야 하는 뇌졸중, 이 뇌졸중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졸중 위험 신호입니다. 첫 번째는요. 고혈압. 고혈압이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뇌졸중의 발생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위험한 요소가 바로 고혈압인데요. 정상 혈압은 120에 80이죠. 근데 고혈압 진단 기준은 140에 90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약 복용을 하셔야겠고요. 저혈압 기준은 90에 60 이하인 경우인데요. 혈압이 물론 떨어져도 혈액의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고혈압의 관리입니다. 혈압이 높아져 있을 때는 항상 혈관 손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혈압이 있으면 뇌졸중 발생 비율도 약 4배에서 5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험한 고혈압을 특히나 더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바로 갱년기의 중년 여성분들입니다. 사실 이 갱년기 이전의 여성분들은요, 여성 호르몬이 많잖아요. 이 여성 호르몬이 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혈관 건강이 좋은 편인데요. 문제는 갱년기를 겪으면서 갑자기 정말 급격하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확실히 높아지게 됩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혈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요, 자기한테 있는 이런 위험 인자를 관리하기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이 더울 때, 특히 이제 오후 12시부터 3시 이렇게 제일 더운 시기에는 좀 야외 활동하시는 거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하루 중에 제일 더운 시간대에는 혈관 팽창 그리고 또 이 혈압의 급등이 동반하기 때문에 특히나 자기가 이렇게 고혈압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이 시간대를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평소에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자, 두 번째 위험 신호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뇌졸중 위험 신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콜레스테롤입니다. 네, 콜레스테롤 그 중에서도 이제 LDL 콜레스테롤은 별명이 나쁜 콜레스테롤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다들 좀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LDL 콜레스테롤도요, 우리 몸에서 세포막을 구성한다거나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필수 성분입니다. 문제는 늘 과했을 때죠.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과하게 되면 혈관벽에 잘 쌓이거든요. 그러면서 혈관벽이 좁아지고 또 딱딱해지는 죽상경화증을 일으키니까 여러 가지 혈관과 관련된 문제들, 또 뇌경색까지도 초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콜레스테롤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은 앞서서 설명드린 혈압과의 연관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동맥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혈압이 오르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기 때문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고혈압일 확률이 28%나 되고요. 또 반대로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71%가 대부분 고지혈증을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좀 인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 콜레스테롤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다고 하면은 좀 아무래도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조금 줄이시고 피하시는 것이 정말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비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육류라든지 아니면 버터가 아주 듬뿍 들어간 맛있는 빵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은 조금 아무래도 좀 줄이시는 것이 좋겠죠. 맛있는 건데 해야 되는구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이 여름에 더 주의하실 필요가 네. 있는 거고요. 네. 자, 세 번째 뇌졸중 위험 신호 볼까요? 네, 세 번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미니 뇌졸중? 이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선생님? 네, 미니 뇌졸중은 의학 용어로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데요.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고 금세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의 이제 시간 기준이 24시간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니 뇌졸중에 해당하는 증상을 제가 한 7가지 정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기고 또 어지러움증이 발생하면서 또 심한 경우에 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는데 이때 조금 멍멍한 느낌이 좀 들면서 힘이 빠지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감각이 둔해지거나 손발이 저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들 모두 다 한쪽 방향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발음이 어눌해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 증상들이 있다면 미니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발음이 어눌해진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눌한 발음은 어떤 느낌인 거예요? 아마 이제 술을 좀 과음을 해보셨던 분들의 말을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거나 수화기 너머 이렇게 소리 들어보면 술 취한 줄 금방 알잖아요. 약간 네. 발음이 뭉개지는 듯이 나타나니까요. 그것과 상당히 흡사한데요.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은 예를 들면은 행복한 아침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행복한 아침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발음이 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평상시 그 사람이 했던 발음과 좀 다르게 들린다면은 구음 장애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증상들도 마저 더 소개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보이는 사물들이 좀 뿌옇게 보인다거나 두 개로 보일 때에도 미니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또 안면 마비로 인해서 입술이 한쪽으로 돌아가면 이게 이제 흔히 이제 구안화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네. 증상과 좀 흡사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한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쳐지는 듯이 걸어서 균형 장애가 발생해져 있다면, 이렇게 걸음 걷기가 불편해졌다면 미니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7가지 증상들이 모두 뇌졸중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니 뇌졸중과 뇌졸중은 그 증상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미니 뇌졸중인 경우에는 잠깐 그러다 말거든요. 한 5분 정도 팔이 조금 저리거나 약간 먹먹한 기분이 들다 금세 좋아지기도 하는데 이때 방심하셔서는 안 돼요. 이렇게 미니 뇌졸중 증상을 겪으셨던 분 중에 10명 중 1명은 일주일 안에 진짜 뇌졸중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빨리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와, 아니 미니 뇌졸중이 생겼다가 이제 사라지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인지를 잘 못하고 내가 좀 피곤했나? 그래서 그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한 번이라도 미니 뇌졸중이 나타났다 하면 이게 뇌졸중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민욱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는 게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정말 뇌졸중의 강력한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미니 뇌졸중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중에 5% 정도의 환자는 이틀 이내에 뇌경색이 나오고요. 11%의 환자가 일주일 이내에 뇌경색 증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3개월 안에 뇌졸중을 겪을 확률이 30%나 되거든요. 상당히 어머나. 높죠.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고 이제 없으니까 괜찮지 안심하실 게 아니라 반드시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고령이라거나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또 심장혈관과 같은 위험 질환이 있다거나 또는 내가 평소에 흡연이나 음주를 좀 즐긴다 하시면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장명 선생님, 네. 실제로 보신 환자 중에서 네. 미니 뇌졸중이었다가 결국 뇌졸중을 진단받은 그런 환자도 있었을까요? 병원에 뇌졸중으로 입원하신 분들 중에 이제 뇌경색으로 입원하신 분들께 저희가 여쭤봐요. 조금 전조 증상 같은 게 없었느냐 이렇게 네. 여쭤보면은
두세 명 중 한 명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 민우뇌졸중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셨던 분들의 MRI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분 사진을 보면은 저 빨간색으로 원으로 쳐져 있는 곳이 혈관이 좀 막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반대쪽하고 좀 다르죠. 여기가 좌우가 바뀌어 있어서 좌측 중간 대뇌 동맥인데요. 여기가 막혀져 있었던 환자인데 이걸 건강검진 때 발견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네. 이제 약도 처방을 좀 받으라, 더 검사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의사가 권고를 했는데 전혀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구나. 그냥 좀 어깨가 아파서 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속상해. 그러다가 좀 방심하고 있다가 바로 그 다음 주에 진짜 뇌졸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던 이제 환자분인데 지난주에 찍은 MRA가 있었다라고 해서 가져오셨던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미리 좀 의사의 말을 잘 경청하셔서 대처를 하셨더라면 실제 뇌졸중은 좀 피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환자입니다. 네, 이 뇌졸중의 위험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뇌졸중인지 아닌지 이거 뭔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뇌졸중 자가진단법 간단한 거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희경 씨 또 이재용 씨 저요? 나오셔서 한번 맞아요. 저 궁금해요. 볼까요? 네. 근데 이거 네. 무서워요. 이런 거 해보기가. 자, 일단은 일어서서 먼저 한번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팔 앞쪽으로 한번 쭉 뻗어보시고요. 네. 손바닥을 하늘 방향으로 들어주세요. 눈높이 정도까지 들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들은 상태에서 눈을 감고 10초를 세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가만히 두시고 눈만 떠보세요. 자, 이때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한쪽 팔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돌아가 있다면 그쪽 팔에 힘이 빠진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 증상 때문에 아예 힘이 빠지면은 바로 119에 신고를 하시겠죠. 하지만 미묘하게 좀 먹먹한 느낌이 들고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을 때는 방금과 같은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고요. 뇌졸중 증상이 의심돼서 응급실에 오시는 모든 환자분들께 신경과 전문의가 하는 테스트 1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는요. 앉아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바빈스키 반사라는 테스트를 해볼 건데 신발 한번 벗어주시죠. 한쪽 발씩. 네, 좋습니다. 한쪽 네, 발만. 재용 MC님 저쪽 발, 왼쪽 발 한번 벗어주시겠어요? 제가 희경 씨 발을 가지고 먼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네. 이 바빈스키 반사는 우리 몸에서 운동신경을 조절하는 추체로의 반응이 정상적인지를 보는 건데요. 운동신경이 망가지는 뇌졸중이 왔다면 이 반사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네. 이렇게 좀 너무 뾰족하지 않고 볼펜심을 넣은 상태의 볼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상태에서 괜찮으시겠어요? 발바닥을 제가 그어 볼 건데요. 발 뒤꿈치 가운데에서부터 발 바깥쪽 약간 바깥쪽 쪽으로 이렇게 쭉 그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천천히 쭉 긁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간지러워서 때릴 것 같아요. 으악! 자, 이렇게 물론 이제 간지러워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기도 했죠. 자, 이재용 MC님도 제가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펜심을 넣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에서부터 바깥쪽 향해서 쭉 간지럽죠, 쭉 간지럽죠. 그어주시면 지금 이재용 MC님도 발가락, 특히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라지는 반응이 나타났고요. 네. 그래서 발가락이 안쪽으로 오므라드는 반응은 정상 반응입니다. 그런데 뇌졸중이 온 환자들은요, 발가락이 뒤로 젖혀지는 그래요? 네. 그래서 바빈스키 반사 저렇게.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추체로를 침범하는 뇌졸중 의심 증상으로 보고 빠르게 이제 MRI를 찍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집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해봐야겠다. 간단한데요?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안으로 굽느냐 밖으로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간지러움을 어떻게 표현하는 네,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도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뇌졸중에 관련해서 OX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혜연 선생님. 네, 첫 번째 퀴즈 드릴게요. 자, 운동을 하다가 또는 운동 후에 느껴지는 두통은 뇌졸중의 신호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운동을 하다가 후에 느껴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주제네. 그렇죠. 나도 운동하다가 두통을 느낀 적은 없었으니까 그걸 느끼면은 뇌졸중인가? 뇌졸중일 것 같. 아니면- 저는 X. 뭔가 이렇게 안 하던 운동에서 무리하면 뭔가 신경성 두통이 올 수도 있어서 이게 뭐 뇌졸중의 신호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주변에 운동하고 나서 뭐 두통을 호소하는 분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만약에 운동하고 두통이 생겼다는 건 전날 과음하신 분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랑은 좀 뭔가 별개의 이상한 반응일 건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뭔가
다른 뭐 증상이 있는 건가? 이거 궁금해요,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우와! 다들 주변에 이런 케이스가 좀 없으셨나 봐요. 네. 근데 사실 운동을 하면서 두통이 느껴지면 내가 운동 너무 무리하게 해서 지금 혈압이 올라가지고 지금 내가 뇌종증이 온 건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내가 평소에는 운동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과한 운동을 하고 두통이 생겼을 땐 좀 걱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운동만 하면 두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머. 실제로 운동을 시작하고요. 한 5분에서 많게 길게는 48시간 정도 두통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저희가 원발성 운동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할 때마다 좀 이런 현상들이 생기시는 경우들이 꽤 빈번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뇌혈관의 건강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이런 두통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근육의 쓰임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마그네슘이 뚝 떨어지는 저마그네슘 혈중이나 또는 호흡을 계속하잖아요. 네. 과호흡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혈관이 수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지면서 뇌혈관을 좀 압박하면서 생기는 두통이 아닐까라고 기전을 좀 의심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고 너무 갑자기 운동을 한다거나 너무 높은 곳에서 뭐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너무 긴 시간 운동을 할 때 이런 증상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고도 높은 곳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곳에서 운동할 때는 조금 더 빈번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동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공부할 때 두통을 많이 공부할 때 두통 느끼시는 분 말고 운동할 때만 두통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주된 운동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준비 운동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좀 심박동을 좀 이렇게 올려서 이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고요. 또 어떤 그 운동 전후에 이 혈액의 흐름, 이 혈관을 이렇게 약간 수축시키거나 아니면 자극할 수 있는 카페인의 섭취는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많이 했어요. 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 후에 이 두통이 수주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더 심해지고 점점 반복된다. 이러면 혹시라도 뇌졸중이라든지 뇌종양과 같은 그런 정말 무서운 병이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뇌졸중 때문에 이제 두통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뇌경색에서 나타나는 두통과 뇌출혈에서 나타나는 두통의 양상이 좀 달라요. 뇌출혈이 당연히 이제 두통 강도가 더 높은데요. 먼저 뇌경색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뇌경색은 단순히 혈관이 막히는 걸로는 두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큰 혈관이 막혀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혈관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동맥박리에 의한 뇌경색인 경우에는 깨질 듯한 통증이 혈관 부위를 따라서 한쪽 방향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쪽 이제 이마 쪽에서부터 한쪽 방향으로 굉장히 심하게 깨질 것 같이 아프거나 아니면 이제 관자놀 주변에서 깨질 것 같이 아프다면 이제 뇌경색 증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반대쪽 팔다리가 온전한지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뇌출혈 때문에 생기는 두통이 훨씬 더 강도가 높은데 이거는 대부분 뭔가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이 아프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굉장히 이제 터져 나갈 것 같은 통증인데 야구방망이로 한 대 맞은 것 같다는 표현 또는 망치로 맞은 것 같다는 표현과 함께 목덜미 쪽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뻐근하게. 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퀴즈도 한번 풀어볼까요? 예, 다음 문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뭘까? 코를 많이 골면 뇌졸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 잘 이거 걸립니다. 진짜 궁금했어. 난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래요? 왠지 저는 X. 코 나도 많이 왠지 고는 맞을 것 사람들은 같아.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곤란할 것 같아. 맞아. 저도 딱 이 생각이에요. 이게 코골이 하시는 분들이 호흡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뇌에도 산소 공급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득당한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정답이 온데 정말 우리 맞춰야지. 너무너무 설명들이 정확해가지고 야 이걸 그냥 제가 조합만 딱 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잘 때 코를 많이 고시는 분들은 뇌졸중의 발생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 이제 수면 무호흡증 아까 막 코 많이 골 때 숨 못 쉬신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이 뇌졸중에 그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자, 수면 무호흡증 하면은 이제 조금 약간 익숙치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이게 코 고는 소리와 함께 기도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이게 숨을 쉬려고 하는데도 이게 호흡이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수면 중에 호흡이 일시적으로 자꾸 이렇게 멈추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려고 하는데 이 기도가 막혀 있으니까 공기가 잘 통하지를 않아서 우리 몸에 필요한 이 산소가 잘 이렇게 그 몸에
돌지 않는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뇌에 필요한 산소가 잘 가지 못하니까 뇌 기능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진짜 안 좋아. 자, 수면 무호흡 환자의 50%는 고혈압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고혈압 환자 30%는 이런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가 있으니까 정말 이런 위험 인자까지 통해서 뇌졸중의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정말 더 주의를 기울여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가끔 코 고는데. 네, 그래도 아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 코골이면은 사실 네. 큰 상관 없고요. 양경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되어 있을 때 굉장히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된 코골이가 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살을 좀 빼보시면 좋습니다. 체중 감량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제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네.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고요. 네. 좋은 식단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수면 다운 검사를 해보시면 참 좋은데요. 이렇게 해서 양압기 처방을 급여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씩 이렇게 대여 요금을 저렴하게 내셔서 양압기 사용하시면 수면 무호흡증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와, 네. 신기해. 살 빼면 코 안 건다는 건 여기 살도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런 그래서 살도 그런 다 같이 거예요? 빠지기 때문에 아. 목젖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게 좀 좋아지거든요. 그렇구나. 오, 그것 때문이구나. 새롭게 근데 또 하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수면무호흡증은 본인이 알긴 좀 힘드니까 배우자분들이 좀 잘 관찰해주면 좋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중요하죠. 다이어트도 근데 함께하는 더 대놓고 좋고. 코 건다 그러면 짜증내. 그럼 그냥 따로 자 이렇게 하죠. 근데 치료가 각방 쓰면 필요합니다. 안 돼. 그리고 네.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모르잖아 또. 자, 수면 무호흡. 이게 만약 코를 고는 게 뇌졸중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알아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퀴즈 풀어볼까요? 자, 다음 문제 제가 드릴 건데요. 본격적으로 문제 내기 전에 제가 두 MC분과 또 희경 씨한테 질문 먼저 하나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사우나 좋아하시나요? 좋아요. 저는 안 좋아해요. 어. 네. 습식 사우나 좋아요. 습식 사우나. 습식. 희경 씨는요? 저도 좀 사우나 좋아하고 저는 건식 사우나 좋아해요. 네. 저는 습식 사우나 들어갔다 나오면 내 몸이 호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건식 사우나 갔다 오면 제 몸이 좀 반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땀 쫙 흘리고. 네. 안 되네. 맞아요. 특히 한국 분들 막 찜질방도 있고 사우나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사우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뇌졸중 예방을 위해 사우나에 자주 가면 좋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 들어주세요. 이것도 쉬운데 이거 O 같은데? 근데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거든. 아니 사우나? 저는 이게 사우나는 어쨌든 저기 내 몸에 열이 나면서 혈액 순환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신진대사도 뭐 원활해지고 노폐물도 뭐 빠지고 뭐 이런 게 효능이 사우나 가면은 여기 옆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게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닐 것 같아. 이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주 하면 안 좋아. 저는 자주가 좀 걸려요. 자주 하는 건 뭔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랑 이재용 MC는 X. 그래? 오. 정답은요? 이제 다들 눈치가 정말 빠삭하시네요.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그리고 맞아요. 제가 함정을 파놨어요. 자주가 함정이었거든요. 자주? 그러니까 두 분 다 틀린 말을 하신 건 아니에요. 희경 씨 얘기처럼 사실은 적절하게 했을 때 특히 추운 날씨에 사우나를 통해서 혈관도 좀 늘려주고 좀 땀 배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노폐물도 빼주고 순환을 도와주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요즘같이 더운 날 여름철 사우나는 특히나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여름철에 혈관 건강 위험한 이유가 더우면서 땀 많이 흘리면 그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사우나가 가장 더운 환경이잖아요. 사우나 안에 또 오래 계시면 땀 굉장히 많이 흘리고 탈수 현상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뭔가 그 사우나를 하시고 나서 또는 설사 좀 심하게 하시고 나서 너무 갑자기 뇌경색 생기는 경우들 좀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모두 심한 탈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걸 앓은 과거력이 있다거나 또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좀 위험 인자들, 위험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우나를 너무 자주 하시는 것도 안 좋고요. 또 한 번 하셨을 때 너무 오래 하시는 건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야, 뇌졸중과 관련한 퀴즈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뇌졸중 대처법하고 예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는데 나 혼자 있어. 아, 위험한데. 어떻게 그러면 안 위험하죠?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젊은 분들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뇌졸중 증상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좀 빙글빙글 도는 것 같고 세상이 좀 울렁울렁 보인다거나 그럴 때는 빨리 말을 좀 먼저 해보시면 좋습니다. 나의 발음이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또 아까 전에 한쪽 팔씩 이렇게 들어봐서 네, 그래서 한쪽 팔에 좀 힘이 빠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갑자기 둔기를 확 얻어맞은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을 겪는다거나 뭐 얼굴이 조금 돌아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아예 한쪽 팔다리를 못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지체 없이 그냥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운전 중이라도 빨리 갓길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킨 상태에서 119에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 계시다가 그런 거라면 좀 편안하게 좀 누워서 쉬시는 게 좋고요. 119에 전화하시고 누워서 대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뭔가 대처를 하려고 노력하시다가 오히려 혈압만 올라가서 상황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방심하셔서도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지금 보고 우리 장민욱 선생님 이야기 듣고 혼자 있을 때 본인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되지만 이게 사실 우리 누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 시어머님이 뇌경색이 왔었어요. 근데 제 이제 결혼 전의 이야기인데 저희 남편이 그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좀 늦게 발견한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재활처럼 하고 계신데 이게 정말 그 뇌졸중을 일으킨 사람을 딱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굉장히 당황스러웠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일단 뇌졸중 의심 환자를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올바른 대처법에 대한 퀴즈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네. 한번 맞춰보시죠. 자, 그럼 퀴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올바른 뇌졸중 의심 환자 대처법은입니다. 자, 1. 몸을 흔들거나 뺨을 때린다. 2. 약이나 물을 먹인다. 3. 머리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한다. 4. 손이나 발을 바늘로 딴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인데 지금 쭉 보고 있는데 희경 씨는 이 중에서 올바른 대처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올바른 대처법이 하나예요?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약간 느낌이 다 네. 그럴싸하거든요, 지금. 네. 뭔가 이렇게 막 흔들어야 되고, 막 일어나 정신 차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네. 하고, 뭐 물을 먹고 정신 차려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왠지 저 이거 바늘로 손이나 발을 이렇게 좀 따면은 혈액순환이 좀 되면서 조금은 막혀있던 뭐 뇌졸중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한번 4번 한번 가볼게요. 4번. 이거는 저 소환될 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뇌졸중이면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3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확보하는 아니면 그거 뭐 아니에요? 이거 뭐 이렇게 뺨을 때리면 그것도 기분 위험할 나쁠 것 같은데. 깨난 다음에 너 내 뺨 때렸지? 자, 정답은 정답은요? 말이죠. 네. 3번입니다. 3번이요? 기도를 확보한다. 기도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사실 1번, 2번, 4번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그래요? 의심 환자를 발견하셨다면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역시 119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 가족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119 대원이 우리 환자분을 올바르게 케어를 해줄 거고 좋은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줄 겁니다. 자, 구조대원을 기다리는 동안에 뇌졸중을 쓰러진 환자를 좀 편안하게 눕혀놓고 기도를 확보해서 혹시 토사물이 나오진 않았는지 제대로 숨을 쉬고 있는지만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쓰러지신 분이 넥타이를 좀 이렇게 꽉 조이게 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것도 좋겠죠. 꽉 조이는 옷이라면 단추를 몇 개 좀 풀어주시는 것도 좋을 거고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 닥쳐 있으면은 진짜 일단은 이 환자의 의식을 빨리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흔들어서라도 맞아. 깨워야 될 것 같다는 네. 정신 차리세요, 제발요, 제발요 이렇게 할 것 네.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는 괜찮아요. 가볍게 어깨 쪽을 가볍게 괜찮으세요? 이렇게 눈 좀 떠보세요라고 가볍게 말하는 건 괜찮지만 강하게 막 이렇게 때린다거나 뺨을 정말로 탁탁탁탁 때리면서 막 일어나라고 소리를 친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놀래서 어머.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무의식 중에서도 그 놀란 반응은 나타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서 오히려 뇌혈관을 더 수축시키고 뇌졸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어머.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2번에서 보면은 약이나 물을 좀 이렇게 억지로 먹이는 그런 게 나왔는데 이런 행동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예. 돼요? 그럼 의식이 없고 그다음에 이 몸의 기능들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억지로 물이나 약을 먹이다가 이게 보통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잘 아는 폐렴, 그러니까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심지어는 정말 이렇게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피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를 딱 따주면 이 피가 원활하게 싹 돌면서 이게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 안 된다고요? 네, 방금 희경 씨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바늘로 딱 찌른다 그러면 뇌졸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통증 때문에는 교감신경은 원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동하거든요. 그러면서 통증 때문에 혈압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순환에 더 문제가 생기겠죠. 또 하나는 집에 있는 바늘 소독 안 돼 있어요. 소독도 안 된 바늘로 찔렀을 때는 뇌졸중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균 감염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요법은 함부로 하시는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질병의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맨날 저 뭐 해야 돼요? 뭐 운동하면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는데 사실은 위험한 걸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을 반드시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는 습관은요. 네. 건강검진 미루기입니다. 제때 사실 받아야지. 저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중에 가장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검진을 직접 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2년에 한 번 그 태어나는 연도에 따라서인데 어떻게 두 분 가장 마지막에 검진 받으신 게 언제세요? 희경 씨까지? 저는 작년 8월에 저는 매년 받고 있어요. 거의 매년 하고 매년. 계세요. 근데 아직 젊은데 그렇게 매년 받아요? 그냥 이제 건강 염려증도 나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년 받고 있어요. 저는 탈이 한 번 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받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매년 받지만 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매년 받을 필요가 있나요? 저는 사실 2달 전에 이렇게 제대로 받은 거는 처음이에요. 전체를 네, 이제 35이 되면서 이제 한 번은 받아볼까 하고 전체 제대로 받은 거는 2달 전에 처음이고 그때 이 위궤양을 발견했죠. 네. 그러네요. 아 정말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다 모두 그래도 정말 적절한 시기에 잘 받고 계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젊은데 받아도 나 굳이 받을 필요 있어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너무 자주 받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죠. 방사선 노출량이 너무 많은 검사들, 영상 검사 같은 것들은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자주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간단한 혈액 검사 같은 것들은 사실 내가 위험 인자가 있다거나 이전 검사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좀 자주자주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되는 주 질환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 만성 질환들은 평소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상을 가지고 이미 알아챘다라고 하면 너무 늦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병들을 조기에 발견을 해야 내가 나중에 합병증을 예방하고 더 빠르게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가 언제 증상 없이 찾아왔을지도 모르는 이런 질환들을 빨리빨리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를 하는 게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또 검진 받기 너무 바빠, 또 가는 거 너무 귀찮아, 가면 시간 걸리잖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정말 2년에 한 번 국가에서 해주는 혈액 검사만이라도 꾸준히 받으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병이 막 커지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건강검진 전에 뭐 금식해야 되고 이러니까 귀찮아서 뭐 하루 이틀 미루다 1년, 2년 되는 분들 정말 맞아. 많은데요. 건강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 또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뭘 안 해야 될까요?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두 번째 바로 오래 앉아 있기. 네, 오래 직장인들은 의외다. 오래 그렇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일단 출근해갖고 앉아 있으면은 우리 엉덩이로 일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요.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이거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희영 씨 하루 한 번 앉으시면 얼마 정도 이렇게 앉아 있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너튜브 편집을 제가 또 혼자 하고 있어서 그걸 만약에 하면은 거의 8, 9시간 내리 거의 앉아 있어요. 8, 9시간. 네. 그리고 누워 있는 건 포함 안 되죠. 앉아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안 됐어요. 앉아 있는 거. 예. 그거 말고는 대부분 누워서 누워서, 하는 예. 것 같긴 한데 저는 너무 오래 앉아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사실 누워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해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잘 생각해 보면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안 움직이는 거죠. 뭐 누워 있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안 움직이게 되면 혈액순환 잘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뱃살도 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피도 좀 끈적끈적해지게 되겠죠. 이것이 정말 다 모두 다 이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그런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좀 평소에 다른 사람들 비해서 또는 좀 내가 너무 많이 오래 앉아 있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1시간에 10분 정도 하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정말 1분이라도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 하거나 좀 가벼운 스트레칭 계속 하시면서 몸을 좀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뇌졸중 예방하는데 운동만 한 거 진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운동을 위해서 적절한 또 이 체중 유지, 뱃살 들어가게 유지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기영쌤께서 자, 운동 통해서 적정하게 체중 유지해라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뇌졸중 예방에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정말 비만의 정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적정하게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해주신 운동도 좋지만 그만큼 식습관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식습관 올바르게 하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게 되면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고혈압의 관리도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짜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좀 즐겨 드셨다면 이런 음식을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안 해야 되는 것도 뭐가 있습니까? 뇌졸중 예방에 위해서 안 해야 되는 거 세 번째, 바로 흡연과 과도한 음주입니다. 음주. 네, 이 얘기 흡연이 언제 나오나 했어요. 대표적인 뇌졸중 발생 위험 중에 하나인데요. 나올 게 나왔네요. 네, 흡연하면은 혈관이 니코틴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수축하면서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혈액의 흐름도 상당히 많이 방해가 되게 되겠죠. 이때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뇌경색 환자분들의 위험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약 45%가 흡연이 그 위험 요소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흡연 자체로도 문제지만 고혈압도 만들 수가 있고 심장 질환이나 기타 다른 질환들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금연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음주도 문제죠. 뭐 특정 암 같은 게 생기기도 하잖아요. 간암도 네. 그렇지만 뭐 대장암이나 위암에도 좀 좋지가 않고, 그리고 심장 질환 발생 위험도 높이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도 반드시 삼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음주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어가지고 과도한 음주를 좀 피하라고 해서 살짝 마음이 놓이기는 하는데요. 네.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가 골든타임이에요? 뇌졸중이 한번 발생하면 혈관의 이제 크기와 또 혈관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1분에 100만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간 뇌동맥인 경우에는 180만 개 이상씩 손상을 받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손상을 받으면 다시 이전 상태로 100% 돌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후유증이 남게 되고 평생 후유증 때문에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시는 분들도 3분의 1이나 되니까 이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뇌경색인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3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내에 병원에 응급실에 당도하시면 혈전을 녹여줄 수 있는 혈전 용해제라는 것을 투여받으실 수가 있고, 이런 중요한 내과적 치료를 빠른 속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4시간 반 이내에 오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을 넘겨서 오게 되면 혈전 용해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혈관이 뚫리지 않을 뿐더러 뚫리게 되더라도 뇌출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자, 이 뇌경색 의심되는 증상에서는 반드시 가능하면 한 3시간 이내에는 병원에 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럼 뇌출혈의 골든타임은 어떻게 돼요? 뇌출혈은 뇌경색에 비해서 사망 가능성도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사실 골든타임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뇌출혈인 경우에는 무조건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좋아요. 근데 뇌출혈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운동신경을 중요하게 침범하는 또 뇌 겉부분에서 좀 가까운 위치에 뇌출혈이 있다면 서둘러서 수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뇌출혈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은 가능하면 수술 없이 내과적 처치만으로 그 위급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한 72시간 이내에만 병원에 와도 어느 정도 내과적 처치를 통해서 응급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빨리 당도하는 게 무조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뇌졸중 환자 중에 한 절반 정도만 한 72시간 정도의 룰을 지켜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또 나머지 절반은 무조건 빨리 오면 올수록 더 많은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둔기를 얻어맞은 것 같은 강한 두통을 느낀다거나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다면 지체 없이 그냥 119에 신고하셔서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아까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 운동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운동은 뭐가 좋은지 굉장히 좀 막막해요. 그렇죠. 세상에 참 어떻게 보면 어렵고도 쉬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고르려면 어려운데 답은 쉽잖아요, 그죠? 둘 다 좋아. 둘다 그래서, 좋아. 예, 그래서 어떤 운동이 좋으냐? 유산소 운동이 좋아, 근력 운동이 좋아. 둘 다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둘다 자,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이 심폐 기능이 좋아진 분들은 이 뇌졸중의 위험성이 되게 낮아진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유산소 우리 몸에서 이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뭐 걷기, 달리기, 뭐 자전거 타기, 등산 이런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에서 5회 그리고 또 한 번 하실 때는 30분 이상 해주시면 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산소 끝났고요. 이제 근력 말씀드리면은 이제 근력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아령 든다든지 뭐 스쿼트, 그 다음에 또 이게 팔굽혀펴기 이런 운동들을 하면 이제 근육이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근력에도 도움이 되고 전반적인 이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운동이 참 어려운 게요. 또 적당히 하면 좋은데 너무 과하게 했을 때는 오히려 운동이 뇌졸중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스포츠나 레저를 너무 과하게 즐기실 경우에는 뇌동맥 박리가 생겨서 뇌졸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뇌동맥 박리라고 하는 게 경동맥이나 척추동맥과 같이 뇌 쪽으로 혈관을 공급해주는 이 동맥들의 벽이 찢어지는 현상이에요. 주로 어떤 운동이냐면 이게 이제 골프나 아니면 수영, 요가 같은 거 하실 때도 고개 많이 꺾잖아요. 네. 그리고 과도하게 스트레칭 하시거나 마사지 할 때도 이렇게 목을 확 비틀거나 꺾는 동작 같은 것들이 있어요. 또는 낙상사고나 교통사고와 같이 목을 과도하게 움직일 때 주로 발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젊은 뇌졸중 환자들의 10에서 많게는 25%까지가 바로 이런 뇌동맥 박리로 인한 경우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을 할 때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뇌졸중 할 때 운동은 필수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해주시는 네. 거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될 만한 운동법들도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희영 씨랑 예인 씨 한번 나오셔서 같이 네, 볼까요? 배우고 좋습니다. 싶어요. 네. 네, 뇌 건강의 마법사죠. 우리 장민호 선생님이 진짜. 네, 알려준 운동법 마법의 기대됩니다. 운동법. 네. 먼저 가볍게 몸 좀 한번 풀어볼까요? 가볍게 그냥 제자리 걸음으로 한 10번 정도 이렇게 가볍게 걸으면서 몸을 좀 풀어주시고요. 어느 정도 좀 몸이 풀렸다 싶으면은 이번에는 목도 한번 좀 좌우로 천천히 좀 돌려보면서 목 운동도 좀 해주겠습니다. 목도 좀 이렇게 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시원해. 자, 어느 정도 몸이 좀 풀렸으면 자, 이번에 알려드릴 동작 스쿼트 동작인데 조금 변형된 스쿼트 동작입니다. 스쿼트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허벅다리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이죠. 자, 스쿼트 동작에서 자기의 체력과 무릎 상태에 맞춰서 천천히 한번 내려주세요. 네, 천천히 이렇게 내려주시고 네, 그리고 일어나면서 이때 약간 변형된 동작인데 일어나면서 한쪽 발을 들면서 뒤꿈치로 네, 팔로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는 안 해보고. 네, 내려가 보고 쭉 들어 올리면서 반대쪽 다리 터치. 양쪽 번갈아 가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터치. 네,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터치. 내려갔다가 자 이렇게 하면은 한쪽 발로 서는 과정에서 균형을 잡는 연습도 어느 정도 되고 발목에도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벅지뿐만 아니라 발목 쪽 힘도 키울 수가 있겠는데요. 한 10번 정도 이렇게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발등 이렇게 터치하라고 했더니 이제 앞으로 이렇게 드시면 안 되죠. 뒤쪽으로 들면서 허리 쪽도 이렇게 좀 꺾이는 듯한 느낌을 가지시면은 허리 쪽 스트레칭도 같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체력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이 별로 좋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약간만 구부렸다가 일어나면서 가볍게 다리를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약간만 구부렸다가 다리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너무 크게 과하게 하지 마시고 나의 체력에 맞게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이제 저희가 매트를 준비했는데요. 신발 벗고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 출발하는 크라우칭 자세 있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보통 앞발은 나의 손과 비슷한 위치에 놓게 되고요. 네. 그리고 뒷발은 이렇게 90도로 수직으로 꺾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요. 달리기 전 단계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준비하잖아요. 크라우칭 이제 스타트 준비할 때 이렇게 다리를 들게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인 자, 씨 들 때 미안해요. 네. 가능하면은 뒤쪽 다리가 땅바닥에 계속 붙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서 그래서 종아리가 쫙 뻗어지는 듯한 우와. 와, 이거 굉장히
스트레칭이 많이 되죠. 근데 네. 아픈데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하죠? 네. 자, 5초에서 10초 정도 이렇게 쭉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은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스트레칭이 되고요. 발 바꿔 볼까요? 반대쪽으로. 네. 이게 이렇게 힘든 자세였는지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는. 입상부들이 아주 뇌졸중 안 걸리게. 네. 다리 쪽 혈액 순환을 상당히 늘려줄 수 있고요. 자, 준비. 네, 이렇게 네. 발진 준비를 할 때 앞쪽 다리에는 상당히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고 네. 뒤쪽 다리는 굉장히 스트레칭이 많이 되는 걸 와, 느끼실 진짜.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너무 시원하다. 굉장히 시원하죠. 이렇게 해서 네, 허벅지 뒤쪽, 허리까지도 같이 스트레칭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법인데요. 네. 네, 이런 운동법 통해서 사실 뇌졸중 재활치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이 운동법을 많이 알려드리고도 있거든요. 네. 집에서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몸 좀 풀어주실 겸 운동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하고 있다가 제자리로 달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리가 전 좀 떨려요. 네. 와, 그만큼 이게 이제 운동이 근력 많이 운동을 되네요. 운동 많이 해서,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름철이고 덥고 그래서 저희가 뇌졸중에 대한 얘기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있는데 네. 이 여름철에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뭘 좀 더 주의하면 되겠습니까? 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름철에는 정말 수분 공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진다. 그래서 위험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정말 이 수분 공급량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나 여름철에는 좀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갈증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2시간에 한 번 정도 계속 물을 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갈증이 느껴질 때는 몸에서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일 때가 많기 때문에요. 꼭 그런 버릇을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좀 좋겠고요. 특히나 이 실내에 들어오면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외부와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트실 때는 외부와의 온도 차이를 한 5, 6도 이내로 좀 유지하시는 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혈관 수축 방지하고요.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뇌졸중 환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같은 일을 또 겪을까 봐 하는 것들이 아마 제일 두려우실 거예요. 뇌졸중 증상이 발생했을 때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고 얼굴이 돌아가고 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정말 아찔하실 건데요. 모두 다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뇌졸중이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국내 뇌졸중 임상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5년 이내에 뇌졸중 재발 가능성이 15.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 7분 중 한 분은 5년 안에 또 재발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모두 다 뇌졸중 재발 예방하는 약을 먹는데에도 이런 이제 발생 위험률이 높아져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사실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약도 철저히 드셔야겠지만 평상시에 식단 관리, 운동 관리, 또 절제된 생활들을 좀 많이 하시면서 평소 나의 혈관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철보다도 이 여름철에 뇌졸중 환자가 더 많다고 하니까 네.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뇌졸중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날이 참 덥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궁금한데요. 문다정 기상캐스터, 날씨 어떤가요? 네, 지난 밤에도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서울은 닷새째 열대야를 보였는데요. 현재 기온은 26.6도, 체감온도는 28.5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위와 폭염은 계속되고 있는데 남부와 제주의 장마는 어제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남부는 역대 2번째, 제주는 역대 가장 빠른 종료입니다. 장마의 영향권을 벗어난 남부와 달리 아직까지 북한에 위치한 정체전선 때문에 중부는 변동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온열 질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만큼 잦은 수분 섭취해 주시고요. 한낮에는 야외 활동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에는 5mm 정도의 약한 이슬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에는 5에서 20mm 정도로 양이 적어서 더위를 해소시켜주기는 어렵겠습니다. 한낮이 다가오는 게 무서울 정도로 한낮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31도, 강릉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 모레에는 서울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약한 이슬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계속 더우니까 더위 대비는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운동하고 땀 한번 쫙 빼고 샤워하고 뭐 선풍기 바람 쐬고 이래도 시원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 챙기면서 뭐 날도 시원하게 유지하면서 계속 뭐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오아시스에서 Save next channel A